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고2 6월 전국연합 통일평가 해설을 담당하게 된 장동진입니다. 2부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번까지 이제 문법 해당되는 부분 풀었습니다. 언어에서 언어 파트. 자, 문법이란 말이 좀 이제 익숙한데요. 이제 언어죠. 그래서 언어 우리 14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자, 14번 보면은 높임법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높임 표현을 바르게 분석한 것은 이라고 되는데, 이건 이제 높임 표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풀리고, 모르면 조금 멈칫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보면 보기 1을 보니까 사실 보기 1은 뭐 크게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보기 1은 사실 없어도 무방한 것 같아요. 왠지. 하지만 일단 보기 1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서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지만 이미 이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걸 보고 아 그렇구나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높임법은 조사, 특수, 어휘,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등에 의해 실현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높임 표현을 분석을 해보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높임 표현을 바르게 분석한 거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 영희야부터 보면 지금 보면 영희야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 즉 화자가 청자에게, 그래서 청자는 누구예요? 영희죠. 그래서 청자 영희에게 영희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겁니다. 예,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 그래서 이제 영희야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해체를 사용해서 청자인 영희를 낮추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먼저 나가셨어라는 부분을 보면은 그렇죠. 지금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가가 아니라 깨서라고 하는 조사. 그렇죠? 깨서 이 부분이 이제 조사를 통해서 지금 주체 높임을 실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께서 나가신 거잖아요. 나가셨어.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나가시였어. 시. 이 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선어말어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자, 이거는 깨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주체 높임이 실현된 거다. 그럼 나눠서 보면 자, 이 아버지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깨서라고 하는 조사를 통해서 지금 주체 높임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가셨어에서 그래 시라고 하는 선어말어미를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구나, 아버지를 높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보면은 할머니를 모시고를 보면은요, 이거는 어떤 거?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해서, 그죠? 지금 할머니를 이라고 하는 이 목적어가 나타내는 어떤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 그렇죠? 그래서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지금 할머니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객체 높임이 지금 사용된 거다. 그렇다면은 일단 상대 높임은 지금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췄고요. 그러면 상대 높임 부분은 낮춤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주체 높임, 객체 높임 다 있네요. 그러면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주체, 객체 다 있고 상대 높임은 낮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2번 정답 결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중세국어 자료에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중세국어 부담스러운 어떤 영역이긴 하지만은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부딪혀 봐야 합니다. 자, 보면
중세국어 부분만 딱 보면 좀 이게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되지만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중세국어 밑에 현대국어 풀이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해석할 필요 없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대어 풀이가 나와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세국어 개념 있죠? 그거를 떠올리면 돼요. 자, 1번 선지 보면 깊은은 깊은과 견주어 보니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여기가 지금 이제 진한 표시로 되는데 여기도 좀 진한 표시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보면. 그래서 자, 깊은을 갖다가 이제 깊은을 깊은 이것과 견주어 보니 소리나는 대로 적었음을 알 수 있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어간과 어미를 갖다가 딱 형태를 갖다 밝혀 적은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깊은 같은 걸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어떤 그런 개념은 그렇지. 끊어 적기.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 뭐죠? 분철. 그리고 이제 중세국어에서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적기 방식이 이제 이어 적기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깊은 이거는 뭐예요? 이어 적기. 다른 말로 연철. 그래서 깊은을 갖다가 깊은과 견줘 보면 소리 나는 대로 적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번은 바로 적절하다 판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밀세는 움직임으로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자, 여기죠. 이게 지금 이쪽에 대응된다. 그러면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임을 알 수 있건 그렇죠. 이거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잖아요. 그죠? 움직임으로. 이게 지금 현대어 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이게 지금 안 쓰인다. 이건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자, 랄은 를과 견주어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랄을. 현대국어와 단어 형태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뭐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랄과 를 다르잖아요. 형태가. 예. 그래서 현대국어와 단어의 형태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이건 바로 보면 다름을 알 수 있으니까 네, 적절함 체크하면 되고. 너무 쉬운가요? 4번은 자, 이거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불쓸 디면 뭐 이렇게 뭐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힘들어요. 쓸 것이면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초성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죠? 비읍, 시옷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잖아요.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이라는 어떤 용어가 쓰이진 않았지만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두자음군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초성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다. 이게 이제 어두자음군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4번, 4번도 바로 적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인데요. 자, 이거는 의미 변화라고 하는 이제 출제 요소를 활용한 겁니다. 보면 이제 얼굴은 형체라는 의미였던 것을 보니 이건 보면 이제 이 부분이요. 얼굴, 형체. 얼굴을 갖다 이제 중세국에서는 얼굴 이라고 되는데 현대국에서는 이걸 갖다 이제 형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얼굴은 형체라는 의미였던 것을 보니 현대국어로 오면서 단어 의미가 확대된 거예요?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중세국어 때 얼굴을 갖다가 현대국어에서 형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국어 때는 형체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체였는데 지금 우리가 이 형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 몸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뭐 눈, 코, 입이 있는 뭐 머리의 앞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지금 확대된 게 아니라 의미가 축소된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5번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 파트는 모두 끝내고 자, 독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실존주의 지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고 좀 감동했습니다. 왜냐면 이 실존주의란 말이 어려운 말이거든요.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어려운 개념을 아주 뭐랄까 어려운 개념을 쉽게 잘 이해가 되도록 풀어놓은 아주 멋진 지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지문과 그다음에 이제 문항을 출제하시는 분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되고 일단 잘 읽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도 이제 이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저와 함께 일단 지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자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보면요. 실존주의는 자 현대 과학 기술 문명과 전쟁 속에서 비인간화되어가는 현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철학사조로 해서 실존주의가 뭔지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등장했다, 실존주의 어떤 그런 등장 배경을 얘기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개인으로서의 중요한 표현이죠.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이전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근원적 물음을 탐구했다면 사르트르는 개개인의 실존을 문제 삼았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전의 철학자들 있죠. 이전의 철학자들과 사르트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 구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대비되는 점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전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근원적 물음을 탐구했다면 사르트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르트르는 개개인의 실존을 문제 삼았다 해서 이제 이전의 철학자들과 사르트르의 어떤 그런 차이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의 사상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럼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중요한 표현이야, 중요하지 않은 표현이야? 중요한 표현이죠. 네, 집약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말이지만 자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본질은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을 뜻하고 자 본질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뭐냐? 자 본질은 사실 뭐 내용 전개 방식에서 정의 부분이 보이면 무조건 밑줄 긋거나 체크를 해두는 게 좋죠. 그래서 본질은 이런 거고 실존은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존재하는 주체적인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을 보면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자 무신론자 신을 믿지 않은 사람,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물과 달리 그 본질과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 사르트르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인간은 사물과 달리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에 대한 인식이죠. 인간에 대한 사르트르의 인식. 그래서 예를 들어 연필은 처음부터 쓴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 쓴다는 것은 연필의 본질이므로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다. 자 다시 말하면 사물은 본질이 그 존재에 선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사물의 존재는 본질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면서 아까 전에 분명히 무신론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우연히 이 세계에 내던져진 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자,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이게 사실 이 부분부터
정보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하면서 이제 정보들 갖다 좀 이렇게 저장을 잘 해야 되는데요. 머릿속에. 그래서 보면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 사물 존재와 또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갖다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구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물 존재를 지금부터 좀 이제 정말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로, 자, 나눠서 봐야 되겠다. 색깔을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사물 존재에 해당되는 거,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 예, 또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 자, 즉자 존재, 대자 존재, 이것과 이제 연관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죠. 자, 이렇게 각각 명명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즉자 존재는 일상의 사물들처럼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그것인 상태로 남아있다. 반면에 자, 대자 존재는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물 존재와 인간 존재 이것과 연결시켜보면 뭐 이거는 그냥 읽으면서 체크를 안 해도 그렇지 뭐 이렇게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고, 누가? 대자 존재가. 그죠? 그래서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자기 스스로 져야 한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한 인간이라면 책임감이라는 부담 때문에 번민하고, 자, 이런 부분도 중요해요. 사르트르의 견해, 진실한 인간이라면 책임감이라는 부담 때문에 번민하고 그 번민의 원인이 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타자, 남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그죠? 내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은 나를 즉자 존재처럼, 자, 보세요. 이 부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은 나를 갖다가 대자 존재가 아니라 즉자 존재처럼 객체화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일컬어 대타 존재, 그죠? 대타 존재라고 명명했다. 그래서 대타 존재라는 표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개념이 많이 났어요. 뭐 대타 존재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뭐 즉자 존재, 대자 존재, 정신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정보들을 갖다 잘 정리하면서 가야 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이고, 그죠? 아주 실존주의에 대해서 아주 잘 써놓은 거지만, 하여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 대타 존재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예시를 좀 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친구의 장난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웃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모르는 타자는 저 사람 참 실없는 사람이네 라는 시선을 보낼 수 있다. 이때 타자에 의해 실없다라고 규정되는 존재가 대타 존재인 것이다. 지금 이 부분, 자, 타자에 의해 실없다라고 규정되는 존재가 대타 존재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읽고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대타 존재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 자, 그렇죠? 누구의 시선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남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대타 존재다. 그래서 대타 존재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야 돼요. 다른 아까 전에 봤던 뭐 즉자 존재 이런 거랑 막 헷갈리면 안 돼. 딱 구별해서 가야 돼. 그런데 이런 시선은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타자에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억 부분은 이제 당연히 지금 우리가 흐름을 잘 잡으면서 읽었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이제 뭔지 알 겁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지금 18번 문제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대상으로 삼아서 객체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으로 여겨서 타자는 지옥이다. 되게 좀 극단적인 느낌의 어떤 그런 표현이죠. 타자는 지옥이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이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을 타자가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타자를 자신의 선택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인간은 참된 자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계속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를 극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마지막 문단은 이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의 어떤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 사회적 관습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 나와 타자가 맺어가는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설정했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이제 한계,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한계 부분이고, 하지만 부터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실존주의는 주체성을 상실한 채 획일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고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자, 이렇게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이렇게 쉽게 실존주의를 써놓은 글은 이제 못 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16번입니다.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1번 보면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장단점, 그래서 인간과 사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라고 했는데, 일단은 장단점이다. 뭐 억지로 말하게 보면은 이 6번째 문단에 이제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뭐 한계 나와 있고 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억지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걸 뭐 이 의의를 갖다가 장점으로 한계를 뭐 단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인간과 사물의 차이점도 있긴 있죠. 뭐 2번째 문단, 3번째 문단의 일부분에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자, 이게 지금 전체 글의 내용을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표제와 부제로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2번은 사르트르 실존주의 발생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와 있죠. 첫 번째 문단에 아예 그 시작할 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부분적인 내용일 뿐이고, 현대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을 중심으로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현대과학 기술 문명과 전쟁 속에서 비인간되어가는 현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철학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첫 번째 문단의 초반 부분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그런 선지인데, 하여튼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일부분적인 얘기다, 이 글에서. 그 다음에 3번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변천 과정, 본질과 실존의 우선순위 변화를 중심으로 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 없었어요. 실존주의의 변천 과정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아웃이고요. 4번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특성과 의의, 사물나 타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사물나 타자에 대한 개념 다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실존주의 특성과 의의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의의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있었고, 실존주의 특성은 글의 전반적으로 지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제, 부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사물나 타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실존주의의 특성이 지금 언급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을 보면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주요 개념과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뭐 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아우를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자유와 책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실존주의의 주요 개념과 한계를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5번도 표제, 그러니까 이 부제 부분과 이게 연결을 해보면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윗글의 사르트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정답 바로 보일 겁니다. 정답은 1번이요.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 사물, 뭐 존재, 본질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 앞에 다시 돌아와서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지금 키워드들이 막 그냥 여러 가지로 막 쓰이니까 이제 정신없을 텐데 잘 보면 두 번째 문단의 그 연필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죠. 자, 무엇인가를 쓴다는 것은 연필의 본질이므로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다. 즉 사물은 본질이 그 존재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물의 존재는 본질에서 나온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얘기죠.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선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르트르의 견해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사르트르의 어떤 그런 견해 그 내용과 잘 이렇게 대응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 몇 개가 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맞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분명히 사르트르는 사물의 존재가 제 본질에서 나온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다 사르트르의 견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번에 보면 선택의 자유가 번민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그 부분이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 진실한 인간이라면이라는 그 내용 마지막 문장인데요. 사르트르는 진실한 인간이라면 책임감이라는 부담 때문에 번민하고 그 번민의 원인이 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번민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진실한 인간이라면 윗부분도 같이 묶어서 보면 더 좋죠. 예, 그래서 하여튼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선택의 자유가 번민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적절하고요. 3번 모든 존재는 의식의 유무로 양분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사르트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로 구분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이네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3번의 내용은 사르트르의 견해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고 4번 보면 인간은 대자 존재이자 대타 존재로 규정될 수 있다. 이거는 바로 그 나와 있죠. 그 세 번째 단락 역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많이 걸리네.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보면 인간 존재를 뭐라고? 대자 존재로 각각 명명하였다. 그러니까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고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로 명명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했다고요? 대타 존재, 그죠? 대타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대자 존재이자 대타 존재로 규정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 적절하고 5번 개인과 개인은 갈등과 투쟁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 이거는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다섯 번째 단락에 보면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 그리고 여기서 타자는 지옥이다. 타자는 지옥이다가 딱 떠오르시죠? 예, 그래서 5번 적절합니다.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 18번은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기억, 이제 빈칸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답을 5번이라고 말씀 살짝 드렸는데 서로가 서로를 대상으로 삼아 객체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왜 이게 이제 정답이냐면 이 기억 앞에 있는 부분을 잠깐 볼게요. 그런데 이런 시선은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타자에게 보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시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시선은 당연히 그 앞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선을 보면 결국은 네 번째 문단을 통해서 이런 시선이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상대방을 즉자 존재처럼 이렇게 객체화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선은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타자가 나를 갖다 이제 즉자 존재처럼 객체화하여 바라보는데 나도 그렇게 남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가 서로를 대상으로 삼아 객체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억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네 번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의 초반, 기억 바로 앞부분 내용까지 연결 지어서 이해를 해야만 이 5번 선지가 답임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다 해당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보면 윗글과 보기를 활용하여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입장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 전형적인 어떤 그런 문제, 자주 나오는 어떤 그런 유형인데요. 보기 보면 이제 키르케고르의 어떤 그런 입장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교하라 이런 얘기예요. 비교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대비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보입니다. 보시면서 여러분은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어떤 그런 입장을 이제 비교, 대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 보면 유신론적, 분명히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부분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이제 여기 사르트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비슷해 보이죠. 입장이. 그는 참된 자아 실현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보기를 보면서 이 사르트르, 아까 전에 읽었던 사르트르의 어떤 그런 입장과 이 키르케고르의 어떤 입장을 갖다가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는 참된 자아 실현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눴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미적 실존의 단계에서는 끝없는 쾌락의 추구로,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결국 절망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참된 자, 이 얘기가 지문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면 보기를 읽으면서 뭔가 그 공통점, 차이점 이 부분이 딱딱하게 걸리게 돼 있어요. 생각이 나요. 지문에서는 이랬는데 보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네? 뭔가 비슷하네? 혹은 다르네? 이런 것들이 잡힌단 말이야. 지금 참된 자라는 부분을 딱 봤을 때도 여러분이 그래, 다섯 번째 단락에 그 인간은 참된 자를 찾기 위해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자를 찾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사르트르도 다섯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기에서도 지금 키르케고르의 어떤 그런 그 참된 자를 찾기 위한 어떤 방법? 키르케고르의 어떤 그런 견해가 나와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참된 자를 찾기 위해서는 신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종교적 실존의 단계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비교 대조점을 찾아서 우리가 선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자, 그럼 선지 바로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자, 키르케고르와 달리 사르트르는 신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추구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르트르는 거의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에도 나와 있지만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신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추구했겠죠. 근데 이제 키르케고르는 분명히 유신론적 실존주의자고, 그 다음에 분명히 아까 전에 마지막에 이제 이 참된 자를 찾기 위해서는 신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종교적 실존의 단계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선지는 이제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2번 보면 사르트르와 달리 키르케고르는 자아 실현의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생각했겠군. 그렇습니다. 사르트르는 딱히 뭐 자아 실현의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이런 얘기 안 했고요. 지금 보기에서는 분명히 키르케고르가 참된 자아 실현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눴죠. 그래서 2번 적절합니다. 3번,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모두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겠군. 그렇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바로 위에 보기에서 보면 인간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또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둘 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모두 뒷부분 이 부분은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어떤 그런 이제 공통 지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면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모두 참된 자를 찾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여겼겠군. 그렇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나온 이를 극복하고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이 이는 절망이에요.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절망 이거를 갖다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사르트르는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타자의 시선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여겼어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극복해야 할 대상. 자, 지금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지문에 보면 타자의 시선, 그죠? 타자의 시선을 극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키르케고르는 발음하기 힘들어요.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무엇을 극복해야 된다? 좀 길지만 절망,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느끼는 절망. 그래서 4번도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인데요.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모두 윤리기본과 같은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겠군이라고 했는데 지금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그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윤리규범과 같은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진술은 모두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진술은 키르케고르에게는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르트르에게는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지문에 딱히 안 나와 있습니다. 윤리규범 같은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딱히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여기가 모두로 걸려 있잖아요. 모두. 이게 이제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어떤 그런 공통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모두가 아니라 여기에만 걸리고 여기에는 안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윗그릇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이거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면 학생이 선생님과 상담하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늘 의사라고 대답하곤 했는데 고2가 되면서 제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학생이 의사라는 꿈이 제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장래희망과 관련해서 지금 스스로를 이제 대상화한 거라고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읽으면서 이게 지금 여기 사르트르 얘기가 뭔 상관이지? 이게 아니라 사르트르 이 지문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여기와 연결시켜 보면서 읽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다 읽으면서 연결시키기보다는 이제 선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찾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학생은 지금 이 장래희망과 관련해서 스스로를 지금 대상화하고 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구나. 근데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은 없어. 네 꿈은 네가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학생이 그렇긴 하지만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 네가 선택하는 것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부모님도 너의 선택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선생님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어. 간단한 대화 상황인데요. 자, 이거를 지문에 나와 있는 개념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1번. 학생은 장래희망과 관련하여 스스로를 대상화하고 있군.
그렇습니다. 지금 장래희망과 관련해서 지금 학생은 자신을 대상화해요. 분명히 대상화라는 그 개념이 어휘풀이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관 안에 있는 것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밖에 있는 것처럼 다룬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2번은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은 대타 존재에 해당하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대타 존재, 또 여기 4번의 대자 존재,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연결이 되느냐,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2번, 4번 선지 판단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자, 일단 2번.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은 대타 존재에 해당하냐.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대타 존재, 지문에서 대타 존재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야 돼요. 보면 대타 존재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존재가 학생. 학생은 인간 존재. 그럼 대타 존재가 아니라 이거는 대자 존재잖아. 학생은 대타가 아니라 대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대타 존재는 누가 대타 존재예요? 부모님의 시선으로 인해서 의사로 규정되는 학생. 그게 바로 대타 존재죠. 대타 존재죠. 이거는 지금 대자 존재잖아.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네. 적절하지 않은 거는. 3번은 선생님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본질이란 없다고 생각하고 있군. 보면은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두 번째 발에 보면 그런데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은 없어 라는 부분을 통해서 3번 선지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4번 보면 학생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대자 존재에 해당하겠군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학생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대자 존재에 해당되죠.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학생은 장래희망과 관련된 선택에서 타자의 시선을 고려하고 있군. 네, 지금 학생은 장래희망과 관련된 선택에서 지금 부모님의 어떤 그런 시선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읽으면 대화상을 보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순간 이 대타 존재와 대자 존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혹은 헷갈렸다면, 혹은 개념이 섞였다면 틀릴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지금 독서 파트 마치고 이제 문학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학. 네, 지금 이제 이정의 풍계육가 고전시가 나와 있고, 고전시가와 그 다음에 이제 고전수필이 이렇게 묶였습니다. 일단은 고전시가 이정의 풍계육가부터 보는데요. 이 풍계육가가 이제 제목을 보니까 바람풍자에다 기해자가 신해, 바람과 신해에 관한 어떤 이제 여섯 노래, 육가 여섯 노래인데, 자, 그러면 일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 속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 인식이 보이고요. 또 이 자연 속에서 만족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화자의 모습, 자연 친화적 태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수로 보면 청풍을 조이 여겨, 그러니까 좋게 여겨서 창을 안 닫았다, 그런 얘기죠. 명어를 조이 여겨 잠을 안 이들었노라. 그래서 옛사람이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청풍과 명월이겠죠. 옛사람이 두 가지 두고 어디 혼자 갔노?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수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자연 친화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수를 보면 내라서 누구라여 장록을 맘에 둘고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장록, 여기 이제 어휘풀이를 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어휘풀이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장록이 이제 벼슬과 녹봉인데 이것을 마음에 둘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겠는가,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리적 표현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서리적 표현이다. 그래서 장록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이룬 바 어젯밤 손수 닫은 문을 늦도록 닫히었어. 닫아두었어. 그래서 이 문을 닫아둔다라는 표현. 자, 늦도록 닫아두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속세와 단절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2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 속세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장록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속세와 단절을 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 문을 닫아둠으로써 속세와 연결하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수는 이제 풍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상위에 책을 놓고 아래에 신을 내어라. 이봐 아해야, 날 볼 리 그 뉘고 나를 볼 리가 누가 있겠느냐. 아, 알겠다. 어제 맞춘 무지술은 거기 보니까 의미가 불분명하나 맥락상 묻어둔 술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술을 맛보러 왔나 보다 해서 이제 그냥 풍류를 즐기는 삶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그 다음에 제4수는요. 두고 또 두고 저 욕심 그지 없다로 되는데 뭐 해석을 해보면 두고 또 두고 뭘 둘까요? 뭐 물질 같은 거겠죠. 그래서 두고 또 두고 뭐 쌓아두고 돈 쌓아두고 물질 쌓아두고 그죠? 저 욕심 그지 없다. 근데 그 지금 누구더러 지금 얘기하는 걸까 이게? 저 욕심.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속세에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나는 이제 내 집에 내 세간을 살펴보니 우습다. 낚싯대 하나 외에 거칠 것이 전혀 없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그냥 막 두고 또 두고 욕심이 끝이 없는데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낚싯대 하나 외에는 거칠 것이 전혀 없네. 그래서 안분지족의 어떤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다. 안분지족하는 어떤 화자의 모습이 잘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속적 욕심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 약간 이제 경계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아 너는 산아 물아. 지금 산과 물을 이게 사람이 아닌데 사람 부르듯이 산아 물아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다는 것은 산과 물을 의인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아 너는 어이 한결같이 높았으며 물아 너는 어찌 날라리 흐르느냐. 처간에, 자 처간 뜻 보면 초약 궁벽한 시골, 처간에 인지한 군자, 맥락상 인지한 군자는 화자, 화자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못내 즐겨하노니라. 한마디로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의 즐거움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오두미 위하여, 자 홍진에 나지 마라. 어휘풀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오두미는 거기 보면 얼마 안 되는 봉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봉급을 위해서 홍진은 많이 나오죠. 고전식에서 홍진, 붉은 먼지가 있는 세상, 부정적인 어떤 속세를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홍진에 나오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그 봉급 받으려고 출세해서 이렇게 그 관직에 오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나왔다가 어떻게 된다? 바람비 어지러워 칼톱이 무서워라. 정말로 암투가 벌어지고 그죠? 모함이 벌어지고 정말 어지러운 어떤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칼톱이 무서워라. 죽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진에 나오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죠? 홍진에 나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슬코 니우치나 기고하다 기로다단 하여라 라고 되는데 이게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슬코 실컷 나중에 실컷 니우치나 기구하다 기로다단 하여라. 그래서 기구한 거 뭐 기로다단한 거 기로다단 거기 보면 갈림길에 갈래나 가닥이 많다라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속세의 어떤 그런 특징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홍진에 나가면 하여튼 뉘우칠 것이다 실컷 뉘우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홍진에 가면 하여튼 이 홍진의 어떤 특성 기구한 거 기로 다단한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의 풍기효과를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 부분은 그런 얘기예요. 속세에 대한 어떤 경계. 그러면 자 나를 보겠습니다. 나. 나는 포화옥기 보시면 내가 사는 집은 높이가 한 길이 못 되고 너비는 9자가 못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집이 매우 협소함을 구체적인 어떤 그런 수치를 활용해서 지금 표현했는데요. 인사를 하려고 하면 가시청장에 닿고 잠을 자려고 하면 무릎을 구부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쭉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금 겪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글쓴이의 상황을 보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글쓴이의 모습 이것을 이제 초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 딱 윗줄만 긋고 딱 그 부분만 해당된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보시면 한여름에 햇볕이 내리쬐면 창문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래서 둘러친 담장 밑에 박을 한 10개 정도 그죠? 심었더니 그죠? 10여 개 심었더니 넝쿨이 자라 집을 가려주었다. 까지는 좋은데 그러자 우거진 그늘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에요. 모기와 파리떼들이 어두운 곳에 서식하고 뱀들이 서늘한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자주 일어나 등촉을 들고 마당을 살펴봤다. 가만히 있으면 가려움 때문에 긁느라 지치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쏘아대는 것이 두렵다. 이를 걱정하고 신경 쓰느라 병이 생겼으니 소갈증이 심해지고 소갈증 이게 이제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요. 또 음식을 많이 먹지만 몸은 말라가고 또 오줌의 양이 많아지는 뭐 그런 병이죠. 하여튼 병입니다. 소갈증이 심해지고 가슴도 막힌데 답답했다. 찾아오는 손님에게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말하곤 했다. 여기까지 보면 하여튼 이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뭐가 생겼다? 병이 생겼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보면 하여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글쓴이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궁금하죠? 자, 서울에서 오는 어떤 나그네가 라고 했는데요. 이 서울에서 오는 어떤 나그네 바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그런 존재인데요. 자, 내 말을 듣고 위로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몸속에 겪었던 일을 말해 주었는데요. 자, 보시면 저는 어려서 집이 가난하여 장사를 했습지요. 영남 땅의 나루터 정자 역정은 이제 역참에 마련되어 있는 정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간 그리고 궁벽한 고을의 작은 주막들에 이르기까지 제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행객과 나그네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된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령과 보좌관원이 먼저 내실을 차지한 채 서늘하게 지내고 바람 부는 곁에와 시원한 평상은 아전과 역졸들이 차지하지요. 그런데 한마디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좋은 곳을 차지하는데 지금 보면 오직 뜨거운 구들과 뜨뜻한 침상에는 벽을 뚫고 관솔불이 비쳐들고 대자리를 깎아 빈대를 쫓아내는 곳만이 남게 되지요. 근데 그 곳만은 어느 누구도 다투지 않으며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이틀 밤을 묵고 지내는 곳이랍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뭔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뭐 열악한 어떤 그런 곳으로 장소로 이렇게
장소에 있고, 그죠? 있게 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좋은 곳에 있게 되는, 그죠?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중략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중략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중략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잠자리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든 상황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자, 여관집의 노비 중요한 인물이죠. 여관집의 노비를 보면 이와 다릅지요. 때가 잔뜩 낀 자, 지저분한 얼굴을 하고 부지런히 소나말처럼 분지오가며 일을 하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빌부터 아침 저녁을 해결하니 버려진 음식도 달게 먹는답니다. 그 사람은 취하여 배부르면 눕자마자 잠이 들죠. 우리네들이 예전에 견디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편안하게 여기니 마치 쌀쌀한 날씨 속에 선선한 방에서 잠자듯 한답니다.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옷은 다 해지고 여기저기 꿰매었지만 살결은 튼실하고 특별한 재앙을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리고 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관집의 노비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랍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여관으로 생각하며 지금의 삶을 본래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자,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여관으로 잠깐 들렀다가 가는 곳, 여관에서 계속 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잠깐 들렀다가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관으로 생각하며 지금의 삶을 본래 정해지는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고 끙끙거리며 탄식하느라 기운을 허하게 하는 일도 없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비우고 살아서 이제 근심도 없고 그러니까 병도 없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앙을 특별히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릴 사람이랍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죠. 지금 이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여관 같은 곳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그런 여관 같은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관은 하룻밤이나 이틀을 묵고 가는 곳입니다. 지금 그대는 이러한 여관에 몸을 기탁해 사는 데다가 다시 또 멀리 떠나와 궁벽한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그 25번의 보기와 지금 연결을 시켜보면 이게 지금 궁벽한 골짜기가 이제 유배지, 그죠? 그 유배지라는 거와 또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여관 중에 여관에 머물고 있는 셈이죠. 근데 저 여관집의 노비는 일자무식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는 여관을 여관으로 여기면서 음식도 잘 먹고 하루하루를 지내니 추위와 더위도 그를 해치지 못하고 질병도 해를 입히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어떤 그런 삶의 조건에서 자, 지금 여관집의 노비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삶의 조건에 이제 순응하며 지낸다. 그런데 그죠? 그런데 그대는 도를 지키고 운명에 순종하며 소박하고 솔직한 태도로 행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관 중에 여관에서 지내면서도 여관을 여관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 주어진 삶의 조건에 왜 순응하지 않나요? 자기 스스로 화를 돋우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복과 원기를 손상시키니 병이 생겨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대가 배우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 성현의 말씀인데도 오히려 여관집에 노비 가는 것처럼도 하지 못하는구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관집의 노비와 지금 나는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여관집의 노비는 주어진 삶의 조건에 순응하며 지냅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주어진 삶의 조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이 얘기에 대해서 버럭 막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래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되면서 공감을 했죠. 그래서 이에 그 말을 서술하여 벽에 적고 포화옥기라 하였다. 이렇게 글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운명에 순응하는 그죠? 주어진 조건의 어떤 그런 삶에 순응하는 그런 노비의 삶을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이 이제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다 보면 이제 고전에서 자주 나오는 그 운명론적 어떤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죠. 운명에 순응하는 거, 주어진 삶의 조건에 순응하는 거. 그래서 보면 이제 열악한 어떤 그런 삶의 조건에서 이제 불평하고 불만하는 어떤 그런 나를 되게 질타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또 이제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자, 1번 볼까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 비판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 대조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입니다. 대조적인 방식으로. 가에서는요. 가에서는 속세와 자연을 이제 대조했죠. 그래서 속세는 부정적인 것, 자연은 내가 지향하는 바. 그 다음에 또 나에서는 여관집의 노비와 나가 지금 이제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관집의 노비처럼 주어진 어떤 그런 조건에 삶의 조건에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에 보면 고사를 활용하여 현재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사 활용 둘 다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 이거는 가에는 없었지만 나에는 있었어요. 나에는 보면 뭐 모기라든가 한여름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가에는 없어요. 이게 계절감 나타내는 어휘가. 그래서 안 되고 역설적 표현도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거죠. 없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보기 보시면 가는 자연 속의 은검에 풍류를 즐기는 처사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속세를 벗어나 자연을 예찬하며 자연과의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벼슬길의 위험함을 인식하며 세속적 삶을 멀리하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1번, 제일수에서 명월이 좋아 잠을 자지 않는 행위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명월, 이게 자연이잖아요. 자연. 그러니까 자연이 좋아서 잠을 자지 않는다. 자연 친화적인 삶의 모습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제2수에서 장록이 이제 아까 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관리들의 월급,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록, 벼슬과 녹봉, 녹봉이 월급이고 그러니까 벼슬과 녹봉을 다 합쳐서 장록이라고 하잖아요. 장록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문을 늦도록 닫아두는 것 나와 있었죠? 이거는 세속적 삶을 멀리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문을 닫아둔다, 이건 속세와 단절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와 내용 연결해 보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제4소에서 그지없다고 한 욕심은, 근데 이거는 누구의 욕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연과의 합의를 지속하려는 마음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세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욕심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자연과 합의를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서로 관련 없는 것끼리 지금 이렇게 연결을 억지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3점짜리 문항이긴 한데 좀 너무 쉽게 정답이 나오죠. 4번은 제5수에서 산과 물을 청자로 설정하여, 그렇죠, 사나 뭐 무라 이런 식으로 산과 물을 청자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자물의 변함없는 모습,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높았으며 어찌 날라리 흐르느냐, 그렇죠. 그래서 자물의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제6수에서 홍진과 거리를 두며 칼톱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벼슬길의 위험성.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면 오둠이 위하여 홍진에 나오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오둠이. 예. 그러니까 어떤 이 얼마 안 되는 봉급 때문에 세상에 나오지 마라. 그래서 보면은 바람비 어지러워 칼톱이 무서워라. 이 부분이 이제 홍진에 나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벼슬길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부로 여기 들어왔다가 정말 죽거나 유배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은연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적절한 거고요. 23번 봅니다. 자,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자, A는 둘 다 공간입니다. A는 내 집, B는 내가 사는 집.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1번, 모두 소망과 관련되는 공간이지만 일단 이거부터 판단을 해야 되겠네. 일단 A 같은 경우는 내가 자연 속에서 이 소박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공간이니까 뭐 자연에서 살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는 공간,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A는. 하지만 B는 이거는 내가 사는 집, 이건지 내가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열악한 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병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망과 관련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없죠. B는. A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아웃이에요. 그리고 뒷부분도 보면 A는 뭐 좌절되는 공간, B는 성취되는 공간 안 맞아요. 2번, 모두 이상적인 공간이지만 뭐 이것도 뭐 A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A는 이제 내가 자연 속에서 자연을 지향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B는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B가 이 부분에 이제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틀리고 뒷 설명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보면 모두 실제 삶의 공간이지만 맞습니다. 각자 실제 삶의 공간 맞고요. A는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내 집에서 지금 안분지족한 어떤 그런 모습 나오고 있으니까 만족감 맞고요. B는 열악함. 딱 들어맞죠? 열악함을 느끼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열악한 어떤 그런 주거 환경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 병도 생기고. 그래서 3번이 딱 들어맞는 그런 설명이 되겠어요. 4번 보면 모두 현실과 갈등하는 공간이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A는 뭐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요. 전혀. 그래서 A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 내용이. 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A 설명 다 틀린 거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B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불만을 느끼고 그죠? 불만, 불평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괴로워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나그네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이제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나머지 A가 여기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4번도 그냥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B에 해당되는 얘기는 어떻게든지 뭐 연결이 되지만 A가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5번은 모두 회상의 공간이지만 아니에요. 둘 다 회상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어요. 3번이 정답이고 24번 보면 A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A를 잠깐 보면 포악이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건 이제 바로 1번 정답되죠. 지향하는 바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대가 배우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 성현의 말씀인데도 오히려 여간집에 노비 가는 것처럼도 하지 못하는구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향하는 바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열악한 삶의 조건, 그 조건에 순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불평, 불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딱 들어맞고요.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전혀 연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린 선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5번인데요.
2부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보기를 보면 자, 작가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나는 작가인 이학규가 신유박해에 연루돼요. 신유박해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조선 순조 때 그 신유년에 있었던 그 가톨릭교 박해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연루되어서 유배되었을 때 창작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나그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깨달은 바를 드러낸 글인데요. 나그네는 자신의 직접 경험, 여관집 노비를 관찰한 모습 등을 바탕으로 작가에게 교훈을 전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보면 자 하나씩 보면 되는데 기억 작가가 얻은 병의 구체적인 증상을 언급하여 유배 생활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뭐 소갈증이라는 소갈증이 심해지고 가슴도 막힌 듯 답답했다. 그래서 작가가 얻은 병의 구체적인 증상을 언급해서 유배 생활의 어려움 보기랑 연결했기 때문에 보기를 참고했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가능한 거죠. 이게 없었으면 유배 생활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유배 생활의 어려움인지 연결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선지가. 그래서 이건 적절합니다. 2번 니은 나그네가 자신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게 본인이 장사를 하면서 그죠? 본인이 여기저기 장사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무더운 여름철에 겪었던 어떤 경험 이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적절하고 그 다음에 3번 디귿 여관집의 노비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딱 맞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관집의 노비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도 잘 적응하며 지내는 그런 여관집의 노비의 모습이 쭉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리을 작가의 처지가 조금씩 개선되리라는 것을 일깨우려는 나그네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자 리을은 지금 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처지 뭐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지 작가의 처지가 조금씩 개선되리라는 것을 일깨우려는 그런 나그네의 의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미음 나그네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작가가 오래 간직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작가가 간직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냥 뭐 듣고서 그냥 한 귀로 흘리고 넘겼을 텐데 지금 그 말을 서술하여 벽에 적어놨다. 이것은 오래오래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미음 부분은 나그네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작가가 오래 간직하고자 이렇게 벽에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벽에 적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부 해설을 모두 마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생 많이 했고요. 풀었던 문제 중에서 우리 친구들 어려웠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그런 이 학습 취약점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부, 4부는 조아란 선생님과 함께 하실 거고요. 자, 이번 학평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음 학평 때는 좀 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